1991년 1월 30일 국가와 경찰이 포기한 처벌과 정의 실현을 스스로 하자고 결심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을 정도로 삶이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었죠. 그녀는 시장에서 칼 2자루를 구입해서 낡은 손가방을 잘라 만든 칼집에 넣고 언제든지 쉽게 꺼낼 수 있게 허리띠 양쪽에 달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코트를 입었죠. 겉에서 보기에는 칼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거울을 보면서 코트를 제치고 빠르게 칼을 뽑는 연습도 수차례 했어요. 복수를 다짐한 이 여자는 당시 30살이었던 김부남. 사건이 벌어지기 21년 전인 1970년의 어느 날 9살이었던 김부남은 전북 남원군 주천면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죠. 가난하지만 단란한 집에서 살아왔는데요. 그런 김부남의 집에는 우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웃집 송씨 아저씨네에 있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신세를 져야 했죠. 이웃집 아저씨는 당시 35살의 송백권. 그날도 송씨 아저씨 집으로 물을 기르러 갔어요. 근데 그때 혼자 있던 송씨가 김부남을 부르면서 잠깐 심부름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죠. 알겠다고 하니까 방으로 불렀습니다. 김부남이 아무런 의심 없이 방에 들어오자 송씨가 돌변했어요.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입을 틀어 막은 뒤 몹쓸 짓을 한 겁니다. 고통스러움에 괴로워하던 김부남을 강하게 위협했죠.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면서 말하면 너네 가족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이었어요.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났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지만 자신의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어린 김부남은 오늘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그녀가 제대로 걷지 못하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그냥 괜찮다고 얼버무리고 말았죠. 그렇게 10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걷는 것은 많이 자연스러워졌지만 송씨 집에 다녀오라는 부모님의 심부름에는 가기 싫다며 엉엉 울면서 사정하다가 혼나는 일도 많았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심부름 가기 싫어서 저러나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지나치게 자주 가게 됐고 툭하면 멍하니 정신줄을 놓는 이상행동들이 늘어갔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진지하게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일로 김부남은 공부에 집중도 못했고 친구들과 제대로 놀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늘 불안하고 우울한 외톨이로 힘들게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송씨에게서 멀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곧바로 서울로 상경해서 친척이 소개해준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인집 가족들은 다행히 모두 친절했어요. 하지만 그 어린 소녀가 낯선 곳에서 하루 종일 밥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지내는 생활은 정말 힘들었죠. 시간이 흘러 청소년기가 되면서 김부남은 세상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방송 등에서 접하는 남녀관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 자신이 당한 일이 어떤 범죄였는지 깨닫게 됐지요. 민감한 사춘기 시기가 오면서 남의 집에서 오랫동안 가정부로 일하는 것도 버겁게 느껴졌고 성폭력 피해 후유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김부남은 20살이 되던 해 오랜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당시 대부분이 그랬듯 김부남도 중매를 통해 결혼을 하게 됐죠. 김부남은 결혼을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당했던 일은 머릿속에서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남편의 손길이 닿을 때면 그 시절이 떠올라서 부부관계를 하기가 힘들었죠.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털어놨지만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왜 아직도 극복을 하지 못하냐며 오히려 답답해했죠. 이 일로 남편은 처갓집에 전화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렇게 김부남의 가족이 그녀에게 일어났던 일을 알게 됐어요.
그제야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정신과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했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며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회피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김부남에게 의사는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가량 통원 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남편과의 육체적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죠. 결국 결혼한 지 2달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재혼을 했지만 똑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됐죠. 이제 김부남도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을 망가뜨린 성폭행에 대한 처벌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밤새 법률 서적을 뒤져가면서 고소를 준비했는데 이에 남편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소용없을 거라며 다 잊으라고 말리기만 했죠. 그래서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문의를 해보기도 했어요. 돌아온 답은 이미 고소기한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엔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한 건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어린 나이였어요. 김부남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분노와 좌절에 빠진 김부남은 다시 정신병원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됐죠. 2번째 남편과는 어렵게 관계를 갖기는 했지만 종종 어린 시절의 악몽이 떠올라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남편을 밀쳐내기도 하는 발작 증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이런 증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게 그리고 자주 나타났죠. 결국 2번째 남편과도 갈등은 해소되지 못했고 가정 파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송씨 아저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김부남은 여전히 고향이 살고 있는 송백건을 찾아가서 폭언과 협박을 퍼부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이때 송백건이 자신의 범행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 김부남의 오빠에게 합의금 형식으로 40만 원을 내밀었지만 김부남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과를 한다고 김부남이 겪고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는 없어지지 않을 테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원인을 직접 없애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법이 처벌할 수 없다면 직접 처벌하겠다는 거였어요. 1991년 1월 30일 김부남은 송백건의 집으로 찾아가 문 밖에 서서 할 말이 있으니 자신의 친정집으로 오라고 했죠. 이에 송씨는 이미 40만 원으로 합의도 봤으면서 왜 또 그러냐며 욕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김부남이 집으로 오는 게 겁이 나는 거면 밖으로 나와서 얘기 좀 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건 쌍욕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코트를 제치고 칼을 뽑아들었죠. 중풍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였던 송백건은 소리만 질러댈 뿐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부남은 그대로 송씨를 향해 칼을 휘둘렀어요. 찌르고 또 찔렀죠. 송백건도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때 칼을 뺏겼는데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칼을 꺼내서 또다시 하복부 쪽을 마구 공격했어요. 이때 비명소리에 놀란 이웃 주민들이 달려와서 김부남을 붙잡았죠. 온 힘을 다해 저항하던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송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잠시 후 출동한 경찰은 김부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죠. 김부남의 살인사건 혐의 입증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지만 자신을 지켜주지도 강간범을 처벌해주지도 않는 법을 대신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나섰다는 점과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특히 김부남이 법정에서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어요 라고 진술한 것이 알려지면서 김부남의 처벌 여부와 정도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1991년 8월 26일에 있었던 1심 법원은 어린 나이의 강간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했고 이런 치명적인 트라우마가 적절하게 치유되지 못해 결혼 후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려웠고 이후 이혼까지 겪게 되면서 잔재형 정신분열증 환자가 됐고 범행 당시에도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한 행동장애를 보였다. 다만 범행에 사용된 칼을 구입하고 칼집까지 만든 범행의 계획성과 범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왜 했는지 논리정연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봤을 때 감형의 대상인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1년간의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죠. 김부남은 약 1년 7개월간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고 1993년 5월 1일 석방됐어요. 김부남 사건은 아동성폭행의 후유증을 알리는 계기가 됐고 1년 후 일어난 김보은 김진관 사건과 더불어서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 사건입니다. 김부남 사건이 일어나고 1년 뒤쯤이었던 1992년 1월 17일 새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한 가정집에 강도가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강도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고 방 안은 온통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집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속옷바람으로 여러 군데 칼에 찔려 피투성이인 상태로 이불 위에 반듯하게 누워 발견됐죠.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신고자는 사망한 남자의 딸이었어요. 대학생 딸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기는 했지만 울지도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곧이어 형사들이 도착해서 현장 수사를 실시했고 현장 감식반도 증거를 수집했죠. 근데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성인 남성을 여러 차례 찌르고 금품을 훔쳐 도망간 범인이 여대생은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갔다는 점. 그리고 야간에 강도가 들었는데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사망한 피해자가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또한 일반적으로 금품을 노리고 침입하는 강도와는 다르게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서 확실하게 살해하려고 했다는 점 등이 일반적인 강도 사건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흉기와 집안 여기저기에서 발견된 지문 중에 가족의 것이 아닌 지문이 발견이 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지문을 조회한 결과 피해자의 딸과 같은 대학에 다니는 김진관의 것으로 밝혀졌죠. 사건 이틀 후인 1월 19일 경찰은 김진관을 체포했고 피해자의 딸인 김보은을 불러서 아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체포된 김진관을 보자마자 김보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고는 자신이 그랬다고 자신이 범인이라면서 중얼거렸죠. 결국 그 자리에서 김보은도 체포됩니다. 김보은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고 그녀가 7살이 되던 해의 어머니는 김영호라는 검찰 공무원과 재혼을 했어요. 처음 2년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김보은이 9살이 되던 해부터 새아빠 김영호는 짐승으로 돌변해 어린 김보은을 수시로 성폭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김보은의 엄마가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성폭행을 했지만 한번 들키는 일이 있고 난 뒤로는 더 끔찍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엄마와 딸을 동시에 성폭행하는 악행까지 저지릅니다. 입에 올리기도 싫은 아주 더럽고 추악한 짓을 매일같이 저질렀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김보은은 경찰이나 지인에게 알리려고도 해봤지만 그걸 귀신같이 알아낸 김영호는 칼과 쥐약을 갖고 와서 협박을 했죠. 다른 사람한테 입 뻥끗하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요. 김영호는 당시 검찰 공무원으로 모녀를 죽이더라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마해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김보은이 몇 차례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경찰이 김영호를 보고는 인사만 하고 돌아간 적도 있다고 하죠. 심지어 김영호는 김보은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강간을 일삼았던 것으로 추정됐어요. 하지만 역시나 검찰 공무원의 힘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죠.
게다가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서 음란물 단속을 해서 압수한 물건을 집에 가져와서 수사 참고를 한다는 이유로 감상을 하기도 하는 등 매우 문란한 행실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모녀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무려 12년 동안 능욕당하고 짓밟히면서 고통 속에 살아야 했어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학교 가는 시간만 빼고 거의 집에 갇혀있다시피 했던 김보은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김용호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었습니다. 김보은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업 시간표까지 요구했고 수업 시간 외에는 기숙사에서만 있으라고 했죠. 그리고 주말에는 무조건 집으로 오도록 협박합니다. 그러다가 학교 행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남자친구 김진관은 그래도 세상이 참 따뜻하고 살만한 곳이란 걸 깨닫게 해줬죠. 김진관 역시 예쁘고 상냥한 김보은이 참 좋았습니다. 둘은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게 됐고 서로에 대한 호감이 우정에서 사랑으로 바뀌어갔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김보은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과 불안함이 커져갔어요. 마음은 점점 커져가는데 김영호가 하나하나 간섭하는 탓에 데이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죠. 김진관도 궁금했어요. 그리고 데이트할 시간이 왜 없는지에 대해 캐물었고 결국 견디다 못한 김보은이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힘겹게 털어놓은 김보은의 고백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12년 동안이나 끔찍한 짓을 당하면서 살아왔을 그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통에 공감하면서 오열을 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도록 울었죠. 김진관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앞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고 다독였습니다. 김진관이 보인 태도와 말에 김보은은 감동을 했지만 새아빠에게 당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자신을 놔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김진관은 김보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김진관의 진심이 담긴 설득에 김보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헤어지지 않기로 약속했죠. 마음을 굳게 먹은 김보은과 김진관은 김영호를 찾아가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둘 사이를 인정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김영호는 완강하게 둘 사이를 반대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며 헤어지지 않으면 둘 다 죽여버리거나 교도소에 쳐넣겠다고 협박했어요. 두 사람이 상대하기에 김영호는 너무 강한 존재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했죠.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힌 두 사람은 오랜 갈등과 고민 끝에 끔찍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김영호를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한 뒤에 자유를 찾자는 계획이었죠. 범행 전날 김진관은 서울 창동시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 공업용 테이프, 장갑 등을 구입해서 범행 장소인 충주로 내려갑니다. 그 후 김보은과 전화통화로 범행 시간을 정했고 범행 당일 새벽 1시 30분경 김보은이 열어준 문을 통해 김진관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당시 김영호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였죠. 잠들어 있는 김영호의 양팔을 무릎으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한 뒤 깨웠어요. 비몽사몽으로 잠에서 깬 김영호는 제대로 반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진관이 더 이상 보은이를 괴롭히지 말고 놔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들고 있던 칼로 가슴 부분을 세게 찔렀고 김영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김영호가 사망한 걸 확인하고는 강도살인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양 발목을 테이프로 묶은 다음 현금을 찾아 없애고 서랍 등을 뒤져서 현장을 어지럽혀 놨어요. 그리고 김보은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은 뒤 김진관은 도주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보은은 손목과 발목이 묶인 상태로 옆집으로 가서 강도를 당했다고 도와달라고 했죠. 사건 당시 김보은은 만 19세였어요. 살인은 성공을 했지만
두 사람은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진관의 부모는 아들의 체포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누구보다 착하고 순했던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아들을 면회하고 담당 형사를 만나 전후 사정을 알게 된 그의 부모는 아들을 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1년 전에 발생한 김부남의 살인사건이었어요. 당시 김부남을 위해 발벗고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리에 나가 사건을 알렸던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죠. 그렇게 전국에서 지원단체와 자원봉사자가 몰려들어서 김보은 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됐고 22명의 무료 변호인단이 구성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측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대학생 나이가 됐는데도 의붓 아버지를 피해 도망갈 생각을 못했을까? 저렇게 당하고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은 혹시 김보은과 아버지의 관계가 내연관계는 아니었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의문을 제기했고, 게다가 김보은이 저렇게 당할 때까지 어머니는 과연 몰랐을까? 알았다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에 대한 의문이었죠.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자 당시 명성이 높던 심리학자가 김보은과 어머니의 심리 상태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는 이들의 심리가 고대 노예의 심리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노예는 손발이 묶여 있으면 일을 시킬 수가 없어서 자유로운 상태로 두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주인이 무작위로 노예를 살해하거나 심하게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청난 공포심과 학습된 무기력을 심어놓기 때문에 그 공포심에 짓눌려서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김용호가 김보은과 아내에게 한 행동은 가스라이팅의 표본이었어요. 실제로 김용호는 김보은과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겁을 줬습니다. 자신이 검찰 관계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검찰 수사망은 자신의 손안에 있다는 말을 수시로 하기도 했고, 가끔 어리바리한 피의자를 일부러 집으로 데려와서 잔혹한 폭행을 동반한 불법 수사도 일삼았어요. 그런 모습의 모녀는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죠. 이 모녀는 도망을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겁니다. 변호인단은 김보은과 그녀를 도운 김진관의 행동은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김부남 사건과는 다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았죠. 다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1992년 4월 4일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김진관에게는 징역 7년을, 김보은에게는 5년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김진관에게 징역 5년을, 김보은에게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1992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죠. 그 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단행해서 김보은은 사면 및 복권됐고 김진관은 자녀 형기의 절반이 감형이 돼서 1995년 2월 1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어요. 김진관과 김보은 두 사람은 김진관의 복역 이후 헤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말자는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죠.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진관의 가족이 김보은을 원망해서 헤어진 것은 아니고 두 사람이 동시에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평생 그 상처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김진관의 가족들은 김보은을 오히려 동정하고 위로했어요. 가석방이 된 김보은이 자신의 어머니보다 김진관의 부모님을 먼저 찾아가서 울면서 빌었고, 김진관의 아버지는 네 잘못이 아니니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라고 다독여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수사를 하면서 밝혀졌던 더 끔찍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김영호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도 김보은을 추행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김영호가 엄청 화를 내면서 아들들을 폭행했죠. 근데 그 이유가 보은이는 자신의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모녀와 모두 관계를 했으니 이제 엄마를 형님이라고 부르라면서 낄낄댄 적도 있었다고 해요. 너무 끔찍하죠. 어지간하면 폐륜살인에 대해서 동정론이 일기 어려운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붓아버지라는 사람이 저지른 짓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당시 여론은 김보은을 동정했어요. 검찰에서는 성폭행보다는 다른 살인 동기를 찾으려고 애썼는데 파면 팔수록 김영호의 생전 행각이 너무 악질이라서 옹호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하죠. 김부남 사건 당시부터 거세게 제기되었던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 요구는 김보은 김진관 사건 발생으로 또다시 불타올랐어요. 당시 사회와 법이 여성의 성을 정조라는 낡은 관념에 묶어둔 채로 피해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했다는 시각보다 그 가족과 집안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성폭행 사실을 밝히고 처벌하기보다는 합의를 보고 무마를 해서 숨기려는 게 강했다는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결국 1994년 1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 그해 4월부터 시행됐죠. 성폭력 특별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 특례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안타까운 두 사건. 이번만큼은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다는 얘기가 솔직히 나오지 않네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선택한 끔찍한 살인이었지만 해방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또 다른 끔찍한 기억들을 안고 살고 있진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